막내 윤서는요, 고등학교 퇴학 당했어요. 장사를 좀 한다더라고요. 칠순잔치, 150명의 하객이 모인 연회장.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가 웃으며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고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그 잔치 비용 2천만 원, 시어머니의 한복, 답례품 전부 윤서 씨가 낸 돈이었습니다. 6년간 시댁에 들어간 돈만 4억 3천만 원. 그런데 돌아온 건 150명 앞에서의 공개 망신이었죠. 그날 윤서 씨는 조용히 연회장을 나와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나가던 모든 자동이체를 하나씩 끊어버렸어요. 용돈, 관리비, 보험료, 카드값까지 전부.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오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시어머니의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뒤 시어머니는 윤서 씨의 아파트 로비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윤서 씨가 준비해둔 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못 배운 며느리라고 무시당했던 윤서 씨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6년의 모욕에 맞섰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최윤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편의점 알바와 공장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땄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지금은 연매출 30억, 직원 15명을 둔 대표예요. 결혼 후 6년간 시어머니께 매달 수백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칠순 잔치날 150명 앞에서 제 학력을 조롱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으로 가는 모든 돈줄을 끊었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한말순 여사의 칠순 잔치를 2달 앞둔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벤트 전문 업체 3곳의 견적서를 비교한 끝에 150인분 규모의 연회를 기획했고 계약금 3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상 비용 2천만 원을 제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죠. 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문득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매달 용돈 300만 원,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 종합보험료 42만 원, 시어머니 명의 신용카드 대납월 평균 150만 원, 거기에 명절마다 들어가는 비용, 시댁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연간 7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6년째 시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동혁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연봉 5천만 원을 벌고 있었지만 시댁 부양비에는 손가락 하나 얹지 않았어요. 윤서야, 네가 잘 버니까 어머니도 편하신 거지. 뭐가 문제야? 동혁이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을 돌리며 말할 때마다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잔치 준비 회의를 위해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큰며느리 미경 형님의 손을 꼭 잡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미경아, 우리 서울대 나온 며느리. 너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시어머니가 미경 형님의 어깨를 토닥이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죠. 어머니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흘끗 보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윤서야, 잔치 비용 정리한 거 가져왔지? 돈 관련된 건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미경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아주버님 민수는 소파 끝에 길게 누워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견적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여기 업체별 견적이랑 답례품 목록 정리한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아서 해. 나는 미경이랑 한복 구경이나 갈 거니까. 시어머니가 미경 형님 팔짱을 끼며 일어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은행 앱을 켜서 계좌 이체 내역을 하나씩 훑고 카드 결제 명세서를
월별로 뒤졌죠. 2018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숫자를 하나하나 더해가니 화면 맨 아래에 찍힌 총액은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자퇴서를 써야 했습니다. 17살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건넨 자퇴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4시에 원룸 책상 위 문제집을 펼치던 손,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고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검정고시 교재를 읽던 밤들. 그 손이 지금 직원 15명을 거느린 연매출 30억 쇼핑몰을 만들었다는 게 가끔은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친척 20명이 넘게 모인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 막내 며느리는 학교를 좀 일찍 마쳤어.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누군가 아 그래요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동혁은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젓가락질만 계속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소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죠. 작년 추석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미경이는 논문도 쓴 애인데 윤서 넌 글을 제대로 쓸 줄이나 알아? 그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파일로 남았죠. 그리고 1년 전 어느 날 시누이 세라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옳게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세라가 보내온 것은 시어머니가 세라와 큰며느리 미경 형님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본이었어요. 못 배운 년이 돈만 있으면 뭐하냐. 쪽팔려서 데리고 다니기도 싫다. 화면을 내릴수록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칠순 잔치가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180만 원짜리 맞춤 한복, 고급 한과, 세트 답례품 150개. 저는 군말 없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윤서야, 잔치 때 네가 너무 앞에 나서지 마. 인사대표는 미경이가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을 때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벤트 업체 직원들이 이미 꽃장식을 나르고 있었고 저는 무대 위 현수막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세팅을 지시했죠. 테이블 배치를 3번이나 바꾸고 답례품 포장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고 케이터링 업체 담당자와 음식 온도 유지 방법을 점검하는 사이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동혁은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일찍 왔네. 고생했어. 동혁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업체 직원에게 음향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오전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을 차려입고 큰며느리 미경 형님과 팔짱을 낀 채 입구에 서서 하객을 맞았습니다. 저는 뒤편 주방 쪽에서 케이터링 담당자와 디저트 세팅 시간을 조율하고 있었죠.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큰며느리 미경 형님을 자신의 옆에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큰며느리 미경이에요. 서울대 나온 자랑스러운 우리 며느리. 150명의 하객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경 형님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짓는 모습이
구석 테이블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물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 테이블에 앉은 친척 어른 한 분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말순아, 막내 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은 채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막내 윤서는요, 고등학교 퇴학 당했어요. 장사를 좀 한다더라고요.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갔어요. 퇴학이래. 아이고, 그래. 1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미경 형님이 고개를 살짝 돌려 입꼬리를 올리는 것까지 전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6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끗하게 끊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한 번에.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연회장 출구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죠. 윤서야, 윤서야. 동혁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객 몇 명이 젓가락을 멈추고 제가 나가는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매달 나가던 자동이체 300만 원 해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종합보험료 자동이체 해지. 시어머니 명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 연동 해제. 손가락이 화면을 누를 때마다 6년의 무게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해제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어요. 백미러에 비친 제 눈이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1년 전 시누이 세라가 보내준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폴더를 열었어요. 못 배운 년이 돈만 있으면 뭐하냐? 쪽팔려서 데리고 다니기도 싫다. 걔가 보내는 돈 아니었으면 진작 내쫓았다. 미경이 밥만 배웠으면 좋겠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수십 개의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동혁이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최윤서, 너 오늘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결례를 한 건지 알아?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동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댁에 나가는 돈 오늘부로 전부 끊었어. 동혁의 입이 멈췄어요. 용돈, 관리비, 보험료, 카드값.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동혁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한마디 실수한 걸 가지고. 저는 소파 옆에 놓아둔 노트북을 집어 화면을 동혁 쪽으로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죠. 이게 한마디 실수야? 동혁의 시선이 화면 위를 더듬었습니다. 6년이야, 강동혁. 동혁은 화면에 뜬 어머니의 메시지들을 읽으며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릎에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칠순 잔치 다음 날 아침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11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통도 열지 않고 화면을 꺼버렸어요. 동혁이 출근 준비를 하며 침실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윤서야, 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시는데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세면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댁일에 단 한 푼도, 단 1분도 안 써. 그건 당신 어머니고 당신 집안이야.
동혁이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을 멈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카드 결제일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명의 신용카드의 자동 결제가 실패 처리되었죠. 그날 저녁 동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형한테 전화했대. 카드가 안 된다고. 그래서 형이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너한테 말하라고 끊었대. 저는 사무실 의자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 동혁이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같은 시기 시어머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미납 안내 문자가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활 전반이 저의 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챈 거예요. 시어머니가 큰며느리 미경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나중에 세라에게서 들었습니다. 미경아,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안 돼요. 민수 씨 월급으로 저희 집 살림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미경 형님은 한마디로 잘라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이 새 시즌 상품 기획에 매달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 15명 앞에 서서 신제품 컨셉 발표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시어머니의 구 목소리가 재생되었어요. 막내 윤서는요, 고등학교 퇴학당했어요. 150명의 시선이 쏠리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지만 저는 그 분노를 기획서에, 매출 목표에, 거래처 미팅에 쏟아부었습니다. 돈이 끊긴 지 3주째 되는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 민수였습니다. 윤서야. 저는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네, 아주버님. 너도 참 답답하다. 어머니가 칠순이시잖아. 노인네가 말실수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좀 참아.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6년 동안 어머니께 보내신 생활비 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5초, 10초. 민수 아주버님이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그동안 시댁에 보낸 모든 금액을 항목별, 월별로 정리한 표를 완성했습니다. 엑셀 화면 맨 아래 총합칸에 찍힌 숫자 4억 3천만 원. 프린터에서 A4 용지가 한 장씩 나왔어요. 총 12장. 저는 그 내역서를 깔끔하게 정돈해서 서재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세라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옳게, 어머니가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드신대.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저는 메시지를 읽고 천천히 답을 쳤습니다. 세라 씨가 1년 전에 저한테 보내준 어머니 카카오톡 기억하시죠? 읽은 표시가 떴지만 세라에게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동혁은 눈에 띄게 지쳐갔어요. 매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는지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혁이 식탁 앞에 앉더니 두 손을 깍지 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윤서야, 내 월급에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좀 보내면 안 되겠어?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수건에 물기를 닦으며 돌아보았습니다. 보내고 싶으면 보내. 근데 당신 월급 실수령 350만 원에서 300만 원 보내고 남은 50만 원으로 이 집 대출이자랑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계획을 세워와. 동혁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계산을 하던 동혁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며느리라는 역할, 효도라는 이름. 그 아래에서 저의 6년이 짓밟혀왔다는 것을 차분하게 정리했어요. 서재 서랍 속 A사 12장의 내역서, 노트북에 저장된 세라의 캡처본들, 핸드폰 속 시어머니 음성 녹음 파일.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이 끊긴 지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생활은 눈에 띄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료가 한 달째 미납되어 보험사에서 납입 최고 안내서가 우편으로 날아왔고 관리비는 2달째 밀려 관리사무소 직원이 시어머니 집 현관 앞까지 찾아와 독촉을 했다고 세라가 전해줬어요. 시어머니가 매주 빠지지 않고 다니시던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도 자동 결제가 중단되면서 강제로 수강 취소 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경로당 모임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려 하셨나 봐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죠. 세라가 전해준 바로는 경로당 모임에서 돌아온 대답은 이것뿐이었다고 합니다. 말순아, 며느리한테 잘해. 요즘 세상에 그 정도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시던 시어머니는 그 뒤로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무렵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지연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지연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메리카노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윤서야, 무슨 일 있지? 얼굴이 말이 아니다.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칠순 잔치날 있었던 일부터 그 이후의 상황까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6년간의 돈, 시어머니의 말들, 150명 앞에서의 망신. 지연은 중간에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지연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참는 거 효도 아니야. 그건 자해야, 자해. 지연이 제 손등을 탁 쳤어요. 증거 있다며? 있으면 확실하게 끝을 내. 이러다 네가 무너져.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세라가 보내준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캡처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는 동안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것만 있는 거야? 아니. 저는 핸드폰의 음성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경이는 서울대 나왔으니 내가 자랑스럽지. 윤서, 넌 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못 배운 티는 어딜 안 가. 국도 제대로 못 끓이는 게 뭘 안다고. 지연이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다, 진짜. 이 할머니가. 지연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윤서야, 이거 갖고 있기만 하면 뭐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이 있어. 그날 카페를 나서며 지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옆에 있을게.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과 헤어졌습니다. 한편 그 시기에 아주버님 민수와 동혁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동혁에게서 들었어요. 어느 날 퇴근한 동혁이 소파에 앉더니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 형 만났어. 그래서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 내 마누라가 문제라고.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키면 되냐고. 동혁이 넥타이를 구겨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했어. 형은 6년 동안 어머니한테 얼마 보냈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고.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동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 동혁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네가 정리한 그 내역서 사진 찍어서 형한테 보여줬어. 4억 3천만 원. 형이 뭐래? 얼굴이 하얘지더니 이걸 다 윤서가 냈냐고 물었어.
내가 고개 끄덕이니까 입을 다물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이 놀라는 건 당연하겠죠. 6년간 자기 어머니를 먹여 살린 게 동생 아내의 돈이었다는 걸 이제야 숫자로 확인한 거니까요. 그 뒤로 동혁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동혁이 제가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응. 그동안 미안했어. 저는 노트북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를 돌려 동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어머니가 너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거 알면서도 한 번도 나서지 않았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코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혁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동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다시 의자를 돌려 노트북 화면을 마주했어요. 동혁이 서재 문을 닫고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돈줄이 끊긴 지 정확히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에서 거래처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파트 경비실이었습니다. 사모님, 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숨을 한번 내쉬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려갈게요. 퇴근 후 아파트에 도착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평소에 깔끔하게 다려진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회색 외투에 푸석하게 뜬 얼굴,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윤서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된 짓을 했어.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로비에 있던 다른 입주민 2명이 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도 데스크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6년간의 모든 장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명절의 수군거림, 부엌에서 혼자 삼킨 눈물, 추석 때 면전에서 던진 모육, 칠순 잔치 마이크 앞에서의 그 웃음.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어요. 올라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서재 서랍 속에 넣어둔 것들, 노트북에 저장해둔 것들, 핸드폰에 담아둔 것들, 그 모든 것을 꺼내 보여줄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를 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윤서야, 내가 늙어서 입이 험해진 거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정신이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두 손을 비볐어요.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응? 내가 다신 안 그럴게.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아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고 미리 열어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시누이 세라가 1년 전에 보내준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돌려 시어머니 쪽으로 화면을 향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가 젖은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첫 번째 캡처본이 떴습니다.
못 배운 년이 돈만 있으면 뭐하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쪽팔려서 데리고 다니기도 싫다. 걔가 보내는 돈 아니었으면 진작 내쫓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변명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낸 메시지라는 걸, 자기 손으로 친 글자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이번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이는 서울대 나왔으니 내가 자랑스럽지. 윤서, 넌 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못 배운 티는 어딜 안 가.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국도 제대로 못 끓이는 게 뭘 안다고.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계속 재생되었어요. 미경이는 서울대 나왔으니 내가 자랑스럽지. 윤서, 넌 그냥 돈줄이야, 돈줄. 그 마지막 문장이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재생을 멈추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저를 돈줄이라고 하셨네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어요. 저는 감정을 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만 거실을 채웠어요. 한참 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윤서야, 이것만은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마. 제발. 내가 무슨 짓이든 할게. 시어머니의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숙여져 있었습니다. 간절한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150명 앞에서 저를 망신 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저도 같은 무게의 진실을 알릴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핸드폰을 쥔 제 손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 돼, 윤서야.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서재로 향했고 서재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캡처본 15장을 날짜 순으로 다시 확인하고 녹음 파일 용량을 체크하고 내역서, 문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서재 밖이 조용해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시어머니의 낡은 구두가 사라져 있었고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았던 소파 쿠션만 구겨진 채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친척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했어요.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15장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녹음 파일 1개를 첨부했어요. 그리고 6년간 시댁에 보낸 4억 3천만 원의 상세 내역서를 문서 파일로 정리하여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한 줄 적었어요. 못 배운 며느리가 6년간 해온 일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숨을 내쉰 것 같았습니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반응이 쏟아졌어요. 알림이 끊이지 않고 울렸습니다. 말순이 네가 이랬냐? 며느리한테 이러고 돈은 받았어? 아이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칠순 잔치에서 수군거리던 바로 그 친척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촌 언니까지 메시지를 올렸어요. 나도 말순이 편 들어줬는데 이건 아니다. 말순아, 네가 너무했어. 알림이 계속 울리는 와중에
큰며느리 미경 형님이 채팅방을 나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비하하던 메시지가 캡처본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도망치듯 빠져나간 거예요. 아주버님, 민수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가정사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냐? 이건 윤서, 네가 선을 넘은 거다. 그 아래로 다른 친척들의 반박이 줄줄이 달렸어요. 민수야, 내 동생 마누라가 6년간 내 엄마 먹여 살린 거 알고도 그 소리야? 장남이 뭐 했는데 이래라 저래라냐? 말순이 내 큰아들은 뭐 했어? 용돈 한 푼이라도 보냈어? 민수 아주버님의 메시지 뒤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문 거예요. 저는 채팅방 알림을 끄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어요. 그날 밤 11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흐느끼는 소리만 한참 들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숨소리만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겨우 한 줄 흘러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6년간 어머니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재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동혁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혁의 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혁을 지나쳐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리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출력해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꺼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한테도 할 말이 있어. 동혁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로 떨어졌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라는 글자를 읽는 동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혁은 서류를 집어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혼? 이혼까지 갈 일이야? 동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동혁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6년 동안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막지 않았잖아. 동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150명 앞에 나 망신당하는 거 봤잖아. 근데 당신 뒤쫓아 나오지도 않았어. 동혁의 입이 닫혔어요. 이건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야. 당신 문제야, 강동혁. 동혁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축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소파 반대편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동혁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동혁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핸드폰도 만지지 않고 벽만 바라보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동혁이 식탁 앞에 앉아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상담을 받아보자. 부부 상담이든 뭐든. 시간을 좀 줘. 저는 구두를 벗으며 동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울던 거 알아? 동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수백 번이야. 수백 번을 화장실 문 잠그고 울었어. 그때 당신이 한 번이라도 문을 두드렸으면 지금 이 서류는 없었을 거야. 동혁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듯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시댁 친척 단체 채팅방에 공개된 증거들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 단지 경로당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세라가 짧게 알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세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퇴근 후 커피숍에 들어서니 세라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옳게. 세라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아.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친척들한테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어?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라 씨. 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150명 앞에서 내 학력 조롱했을 때 세라 씨 그 자리에 있었지? 세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웃고 있었잖아. 나 봤어. 세라가 커피잔을 내려다 보았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세라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민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사무실에서 거래처 미팅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직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남편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로비에 오셨는데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나가니 동혁이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이래? 들어와. 저는 동혁을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혁이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윤서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이혼은 하지 말자. 내가 바뀔게. 저는 회의 테이블 반대편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동혁아, 내가 이혼 결심한 거 시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야. 동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이 6년간 남편 역할을 한 번도 안 했잖아. 어머니가 나 모욕할 때 옆에서 TV 보고 있었잖아. 돈은 나한테 다 떠넘기고 어머니 비위는 나보고 맞추라 하고. 그게 남편이야? 동혁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지 마. 나는 6년을 줬어. 6년이면 충분하잖아.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동혁이 뒤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이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어요. 사업은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시작한 것이었고 결혼 전 취득한 재산과 사업 수익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할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댁에 매달 나가던 수백만 원이 사라지니 회사 투자 여력이 더 커질 거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녹음 파일, 6년간의 시댁 지출 내역서.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인격 모독, 남편분의 6년간 방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송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소송 준비 소식을 들은 동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혁이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동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윤서한테 한 짓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알아요? 동혁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이혼 소송까지 갔어요.
어머니 때문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냐? 동혁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떨었어요. 같은 시기 큰 며느리 미경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윤서야. 미경 형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사과할게. 그때 어머니 말에 동조한 것도 내 잘못이야. 근데 미경 형님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채팅방에 올린 내 메시지 좀 삭제해 줄 수 없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는 6년간 삭제하고 싶은 기억을 안고 살았어요. 형님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어요. 퇴근길에 핸드폰 갤러리를 넘기다가 6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때의 저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혼 소송이 접수되고 2주 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퇴근 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동혁이 먼저 발견했어요. 봉투를 들고 서 있는 동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 거야? 저는 구두를 벗으며 동혁을 바라보았어요. 끝까지 간 건 나야. 6년 전부터 이미. 동혁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그 옆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기일을 앞두고 동혁이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동혁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 동혁인데요. 윤서가 저한테 이혼을. 수화기 너머로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동혁아, 내 딸이 내 시어머니한테 6년간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나 다 안다. 동혁이 입을 열려 했지만 친정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어요. 이제 와서 윤서 붙잡을 생각 마. 너는 자격이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혁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동혁의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끊어졌다는 것을 알아챈 얼굴이었어요. 조정기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동혁과 마주쳤어요. 동혁은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왔어. 저는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혁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조정실 안에서 동혁 측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조정위원 앞에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인격 모독 메시지 기록입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직접 한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남편 측이 6년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관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기록입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굳어졌습니다. 동혁 측 변호사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내려놓고 양측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동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뒤를 돌아보니 동혁이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돌아서서 법원 출구로 향했어요. 며칠 뒤 동혁의 변호사에게서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붙잡을 명분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혁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응. 하나만 물어볼게. 동혁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6년 동안 나를 사랑하긴 했어? 저는 구두를 벗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동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결혼식 날의 동혁, 신혼여행에서 웃던 동혁, 제가 사업으로 밤을 새울 때 커피를 타주던 동혁. 그 모든 장면이 스쳤습니다. 사랑했으니까 6년을 버틴 거야. 동혁의 입술이 떨렸어요. 근데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 동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구두를 신발장에 넣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전환되면서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자녀가 없는 부부였기에 숙려 기간은 1개월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동혁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 없이 지냈어요. 동혁은 거실에서, 저는 침실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마주치면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죠. 한편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경로당 모임에서도 발이 끊겼고 유일하게 연락하는 사람은 시누이 세라뿐이었는데 세라마저 자기도 올케한테 면목이 없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동혁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어요. 재산 분할은 제 사업 자산과 결혼 전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동혁은 위자료에 대해서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혼 확정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민수 아주버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야, 내가 장남으로서 어머니 부양을 전부 동혁이네한테 떠넘겼어. 미안하다.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미안하다는 말은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동혁한테 하세요. 아주버님 목까지 떠안고 산 건 동혁이 가정이었으니까요. 민수 아주버님이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어요. 이혼 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동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야. 뒤돌아보았습니다. 동혁이 법원 계단 위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람에 넥타이가 살짝 날렸습니다. 잘 살아. 한마디였어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월 햇살이 따뜻했고 제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혼 신고가 완료된 후 한 달 회사 근처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텅 빈 거실에 혼자 섰어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에게도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저를 내보내기 처리했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그 알림을 손가락으로 밀어 삭제하고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시댁과의 마지막 연결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주변에도 알려졌지만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시댁에 나가던 돈이 사라지니 회사에 투자할 여력이 생겼고 새로운 화장품, 신제품 출시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첫 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올랐어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칠 때 저도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출시 성공 회식 자리에서 막내 직원이 소주잔을 들며 물었어요. 대표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짐을 좀 내려놨어. 무거운 짐. 직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으며 건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지연을 만났어요. 지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민수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대.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지연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미경이가 난리래. 시어머니랑 한 지붕 아래 사는 거 죽을 맛이라고. 지연이 안주를 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 좀 차려달라고 하면 미경이가 직접 하시라고 받아친대. 매일 그런다더라.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 50만 원만 주고 이 안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선 그었대. 지연이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보내드리던 300만 원이 당연한 줄 아셨겠죠. 관리비, 보험료, 카드값까지 전부 해결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는지 지금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괜찮아. 이제 내일이 아니니까. 지연이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내일 아니지. 자, 건배. 최윤서의 새 출발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이혼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냉동식품 코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동혁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혼자 장바구니에 간편식을 담고 있었어요. 셔츠가 다림질이 안 되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동혁이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장바구니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응. 오랜만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동혁이 제 장바구니에 담긴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흘깃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당신도 잘 지내. 짧게 말하고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계산대 쪽으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동혁의 시선이 한참 동안 등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새 아파트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혼 전에 프린트해 두었던 6년간 시댁 지출 내역서 A사 12장이었습니다. 이삿짐 속에 섞여 들어온 거였죠. 첫 장을 펼쳤어요. 2018년 11월 용돈 300만 원, 관리비 35만 원, 보험료 42만 원. 마지막 장맨 아래에 찍힌 총합 4억 3천만 원. 그 숫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파쇄기 전원을 켰어요. 한 장씩 넣었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잘려나왔어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12장이 전부 가늘고 긴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파쇄기통에 쌓인 종이 조각들을 보며 저는 전원 버튼을 껐어요.
6년의 무게가 저 안에 잘게 잘려 들어갔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미팅이 잡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투자자를 만났어요. 투자자가 제 이력서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표님, 최종학력이 검정고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규모의 사업을 일구셨습니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투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교는 일찍 그만뒀지만 그 덕분에 사업은 일찍 시작했습니다. 투자자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대표님. 함께 해보시죠. 저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투자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어요. 신호등에 멈춰서서 문득 느꼈습니다. 6년간 시댁 살림을 떠안고 다녔던 그 무게가 어깨 위에서 사라진 지금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핸들을 잡은 두 손이 가볍고 숨이 깊고 노래가 귀에 들어왔어요. 6년 동안 라디오 노래가 귀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눈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못 배운 년이 여기까지 왔다. 그 한마디는 시어머니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7에 학교를 떠나야 했던 그 소녀에게 건네는 인사였어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새벽 4시에 문제집을 펼치던 그 아이에게 공장에서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검정고시 교재를 읽던 그 아이에게 잘했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6년 동안 참았던 시간이 길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참는 게 효도라고,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가족이니까 넘어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 분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참는 동안 제가 저를 제일 많이 무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의 존엄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학벌이든 출신이든 돈이든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깎아내려도 되는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지금 힘드신 분들 혼자 삼키지 마세요. 여러분 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